자, 592쪽. 우리가 지금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에서 라울라가 이제 청소년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뭐 14살부터 13살부터 24살까지인가? 그것보다는 이제 성인이지, 거의 성인. 근데 청소년에서 3위일 때 이야기입니다. 3위. 거의 성인, 아직까지 성인까지는 되지 않았고, 뭐냐면은 3위일 때의 가르침. 이제 그러니까 고등 수업에 들어간 거야. 우리 중등 고등 했을 때 지난번에 초등 수업이었잖아. 신구의 상업에 대해서 한번 라티카에서 교계환경 아주 부처님의 엄함도 있었고 인자함도 있고 그 안에서의 느낌을 팍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라울라가 이제 수행자로서 수행의 덕목을 배울 만한 그 시기에 설해지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오온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서 오온이 등장하는 이유는 항상 비구들 학습 덕목에 오온 12자 18개는 계속 학습 덕목에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기본입니다. 한국의 불교가 대승불교로 전달되다 보니까 맨날 외우는 반야신경에 오온 계공 도 일체고에 가니까 오온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고. 오온이 공한 거로 비추어 본다니까. 물론 초기 경전에서도 오치온에서 오치온을 나로 알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은, 오치온을 나로 알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오치온을 지금 오온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온을 나라고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온이 뭐냐면 왜 나라고 생각하고 왜 그게 나가 아닌지에 대한 뭐냐면 매번의 학습이 있겠죠. 그 학습 내용을 경전에 쭉 나열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찬가지로 학교 가듯이 수행자들도 수행처에서 모여서 승단에서 공부하는 학습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상가 법문 5원 12처 18개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불교 전달되다 보니까 오온 개공하니까 오온보다 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더 온다 지금 딸랑 소리 난 거 보니까. 수긍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래서 공을 더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공에 대한 주안점을 더 두고, 아니 불교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별로 없는 분들이 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는 어려워요. 그잖아요. 어떤 교수님도 색적 시공하니까 색이 왜 공이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뭐냐면 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불교 공부해볼까 해서 하는데, 처음 접한 뭐냐면 불교 서적이 반야신경이나 이런 반야경 계통의 뭐냐면 서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색이 공하다. 왜 색이 물질이 공하지? 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고백하시는 옛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색이 공한다 했을 때 도대체 색도 잘 모르는 사람이 공까지 이해하려니까 사람들은 색은 막 제끼두고 공만 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불교가 이때까지 헤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막 조금 가다 보니까 아유 몰라 그냥 나는 연불이나 할래. 아유 몰라 연불 중에 다란이가 제일이라네. 아유 몰라 그냥 다란이 계속 하니까 그건 무슨 어디 뭐 귀신 도름하는 것 같고 나는 절이나 할래. 몰라 나는 그냥 큰 스님 따라다니면서 참선이나 할래. 이게 지금 불교 현상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부처님이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불교에 대한 설명을 듣겠어요? 부처님 만나 뵙고 뭔가 감화를 얻으려고 했어요? 감하겠죠. 그죠? 부처님 안 계시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부처님 계시면요 만나 뵙고 바로 감화 얻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처님 계시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부처님 만나겠어요? 경전에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만나 뵈야 되니까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다면 달라집니다. 지금 요즘 식의 어떤 설명의 양상이라든지 밑도 끝도 없는 뭐냐면은 초월적 경지에 대한 체험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부처님 계실 때 불자들의 최고의 덕목은 열반을 증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열반을 부처님 만나 뵙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면은 그 제자들이 바라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열반 증득입니다. 열반 증득입니다. 근데 그 열반을 증득한 것은 내 내면이잖아요. 열반을 증득하는 것은 내 내면적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그렇게 열반을 증득했구나라고 반드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 비구한테 법문을 처음 설하고 세상에 아란이 6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 비구는 자기가 열반을 처음 했다. 이게 열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부처님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숙입니다. 숙이라는 게 줄숫자에 기록할 때 기자 쓰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뭐냐면은 정확한 우리가 기록할 때 사실을 뭐냐면 인정하여 주었다. 그래서 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환경에서 숙이는 저 무엇이요? 그거지. 예언한 거지,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기를 예언적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의 수기의 형태는 너는 수다운 향이구나. 너는 수다운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너는 수다운 과구나. 수다원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라는 게 수기입니다. 수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열반을 증득하려고 애를 쓰죠. 열반을 증득하려고 애를 쓰죠. 예를 들어서 금강경 2구절 있죠. 통달 무아법자 진시보살. 무아법을 통달하는 사람이 진짜 보살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 무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무상, 고, 무아할 때 아주 그냥 관용구처럼 써요. 그 무아라는 말을 쓰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법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관용구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아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아라는 단어의 첫 목적은 아나트만이라는 것은 아트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 전통을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트만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체적 자라는 것은 없다. 실체적 자라는 것은 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트만이라는 말, 무아라는 말은 딱 들으면은 너는 힌두교 전통식으로 사유에서는 해탈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체적 자아가 있다라면은 무상하지도 않고 그렇겠죠. 괴롭지도 않겠죠. 아트만이라면은 무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상하고요. 그 다음에 원망, 두려움 때문에 불만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실질적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지금 내 이야기, 내 가르침을 쭉 따라와서 너도 나와 같이 열반을 증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지금 경지를 체험적 경지에 대한 말이죠. 열반이란 말은 체험적 경지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아란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개념화되지 않았어요. 무아라는 말은 개념화되지 않았어요.
그 체험적 경지를 표현하는 열반이라는 말은 실은 열반이라는 말이 중요해. 이게 뜻이 중요해. 안 그러면 그 체험을 하려는 게 중요해. 체험하려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부처님 때는. 근데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생기는 문제가 뭐냐니까 열반을 증득해도 증득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걸출한 아라한들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했겠죠. 그죠? 근데 시대가 지나 보세요. 자, 누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열반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자꾸만 퇴색될까요? 자꾸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철저히 내면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반은 내면적 체험을 밖으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말은 아비달마 시대에만 오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덜 쓰입니다. 아비달마 시대에 오면 부처님 뭐냐면 제세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파불교 아비달마 시대에 오더라도 열반이란 말은 덜 쓰인다고. 그냥 형식적 열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비달마의 시대에서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열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해야 사람들한테 일러줄 수가 있으니까. 즉 그것을 열반이라는 체험적 관념을 어떻게 하면은 개념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아비달마에서도 주 목표가 되고 그걸 위해서 뭐냐면 다른 아비달마 즉 번뇌를 근본 번뇌니 지말 번뇌니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수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비달마의 뭐냐면은 그런 개념화 작업에 대해서 반발하는 개념이 공입니다. 공은 체험하는 단어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개념. 공이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공이라는 것은 열반은 체험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세간법을 어떻게 하면 열반을 체험한 자가 설명하려는 개념적 도구가 공입니다. 개념적 도구가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체험한다. 지금 성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성을 체험한다. 말 좋아요. 공성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도리 이야기하잖아요. 도리 이야기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공성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열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은 그 개념의 설명을 충분히 내가 알았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성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열반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반야신경 해석이 좀 달라지죠. 오온이 개공하면은 오온이 모두 열반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열반으로 가는 밑 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본 자료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반야신경을 읽는다면은 초기 불교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니까야의 개하고 같아집니다. 즉 오온을 파악해야만이 지금 뭐 약간 라울라 경에서 대승불교하고 이야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섞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 깨달으려면은 뭐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수행해야 고가 나옵니다. 나 가지고 나란 무엇인가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미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자료를 내비두고 공으로 먼저 나가서는 안 돼요. 이 나라는 자료부터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는 자료를 파악해야 다시 말해서 열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을 잘 개념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자료에 대해서 처음 제시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오온입니다.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까 나라는 정보를 뭐로 얻어요? 나는 육신으로 돼 있고, 그죠? 몸. 육신으로 돼 있고, 나한테는 감정, 정서 같은 느낌이 있고, 나한테는 생각과 같은 표상작용이 있고, 나한테는 의지,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심행이 있고, 행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는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더라. 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구나.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만나기 이전에 불교를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만나기 이전에 오온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없잖아. 그럼 불교를 우리가 배운다, 공부한다 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하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에서 제일 먼저 제시되는 자료가 뭐냐면 오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몸과 마음으로 돼 있다고 알지. 몸과 마음.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고. 왜 생각 안 해봤어? 몸은 나한테 제공된 당연한 것. 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우리가 마음하면 몸은 그래도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근데 마음은요? 이게 갈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질문에 통상 마음으로 다 쏠리지. 마음으로 쏠리는데 그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자료를 처음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 불교 공부 시작입니다. 오온 개공이 아니라 도대체 오온은 무엇이지? 오온이 나라 그러는데 도대체 나를 왜 오온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게 뭐냐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 592쪽 제일 위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물질이라 하는 것은 물질 색을 광의로 해석하지 말고, 내 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승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내 몸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걸 다 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공부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나인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뭐 난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몸은 나이다 라고 하면 공부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믿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돼. 나는 아직 통찰지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 통찰지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될 거다뇨. 그래서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오온을 펼쳐나간 가르침이 12처 18개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12처 18개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니 미설 신의 하는 6가지 내입처. 내입처라고 한문은 번역했는데 인들이합니다. 인들이라는 것은 6가지 사람들한테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파악하는 감각 기능이 있고, 귀로 파악하는 감각 기능이 있고, 그죠? 코로, 맛으로, 감촉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파악하는 감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눈으로 파악되는 건 사실이고, 귀로 파악되는 건 진실이고, 이렇게 제가 막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 이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어제 그냥 갑자기 물미역이 생겨서
내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미역을 막 접시에 담았어요. 원주가 내보고 무쳐 먹으래. 왜냐니까 내가 무쳐 먹는 방식으로 원주는 안 무쳐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바닷가 방식은 그냥 물미역 센 거에다 그냥 바로 그냥 국간장 조금 하고, 나는 엑스스는 잘 안 넣는데 국간장하고 파하고 마늘하고 해가지고 참기름 조금 해가지고 조물조물합니다. 그럼 나는 내 어릴 때 맛이 나요. 너무 행복해. 그 어릴 때 그 맛이. 그래서 저는 물미역을 부산 가면은 그 보살들이 그 전에 밥 해주면은 나한테 물미역을 한 대접 해줍니다. 나 그거 다 먹어요. 거기 그 동네 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서울의 물미역은 이게 내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더러운 물질 제거하는데 물미역 다 떨어져. 이게 이 조직이 나약해져가지고 녹아내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막 대만 남아. 근데 그런데도 그거 좋다고 난 먹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생겨가지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미역을 봤을 때 물미역이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사실이지. 내 눈앞에 있는 거는. 근데 내 마음의 느낌은 지금 내가 단순히 물미역을 접촉한 느낌이요. 안 그러면 어릴 때까지 쫙 넘어가. 어릴 때까지 쭉 넘어갈 것 아니요. 그럼 저거 어떻게 만들어 먹지라는 것을 내가 뭐 물미역을 무쳐 먹을 줄 알았겠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 먹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우리 모친이 나한테 물미역 무치는 걸 가르쳐 줬겠냐고. 그런 거 배우려면은 예전에 욕들 먹잖아요. 예전에 이 보수적인 동네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내가 그래 보살님들하고 김장할 때 그냥 이렇게 고춧가루 묻히지. 옛날 할머니들 지금 퍼스트 제너레이션 지금 살아계신 100살 된 양반들 살아계셨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디 그냥 고무장갑 끼게 만든다고 여자들이 그냥. 그러면서 옛날 관념이니까.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묻히지 하니까 맛을 기억하고 뭐 기억하고 해서 자꾸만 만들어 보잖아요. 그게 표상이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하지. 그런 느낌이 있든 표상이 있든 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야 될 거다뇨. 그래서 내가 물명만 보고 환장하는 거야. 사실을 본 거야. 뭘 본 거야? 수상식이 다 쫙 다가왔잖아요. 하나의 사건 사태 안에서도 색수상식이 쫙 펼쳐집니다. 자, 내가 물명을 봤을 때 나라는 주관을 우리는 악연이라 그러고, 물명을 봐서 내가 어이구야 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걸 아소견이라 그래요. 나의 확장이죠. 과거까지. 물명이 내 어릴 때 추억으로 다. 물명만 추억이 있겠어요. 물명으로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상치시키겠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딱 하는 것이 그냥 아소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잘하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물명을 좋아한다라고 식하지. 여러분, 나는 물명을 좋아하는데 데쳐주면 물명을 좋아하겠어요? 아깝다 이러겠어. 아깝답니다. 그냥 멀쩡한 멱을 왜 이렇게 데쳤을까? 플러그를 빼버려. 그래서 책상골 보면서 건드렸거든, 청소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그냥 당연하게 내 취향, 성격, 내 느낌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내가 아닐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물미역으로 이야기한 좋은 이야기 하니까 정서적으로 좋잖아요. 굉장히 저 사람은 이 뭐라노?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게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마음만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감정은 없습니까? 뭐는 없습니까? 나한테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좋게 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색수상 나는 아닌데 예?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나라고 당연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12처 18개에서 좀 더 수습되어서 그것을 자세히 파악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게 되고 나는 내 사유나 생각이랑 감정의 뭐냐면 영역을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 개 네? 의 가르침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듣고 하는 것들이 공부 학습 시간이 이루어지겠지. 그게 법담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 경험하고 내 경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배우게 되고 뭐도 배우게 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나 사람들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라울라가 지금 3위 때 오온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오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5가지 칸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잘 공부하고 있느냐라는 암묵적 지지와 내지는 암묵적 지지 내지는 당부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지지 내지는 당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홀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가르침을 교학을 부처님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음에 소홀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경전에 지금 나온 주 이야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논사나 이 사람들 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아들 대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좀 드라마틱해야 재밌잖아. 읽어봅시다. 그래서 4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마을로 탁발을 가겠는가. 감동받은 거지. 지금 다 다른 사미들도 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누가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미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공부하는 사미들에 해당되는. 다 초학 비구들이 있겠죠. 그죠? 초학 비구들. 처음 공부를 하는 비구들도 있겠지. 다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런 말씀을 세존으로부터 직접 듣고 자기들도 앉아서 5, 12,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듣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나홀라 입장에서는 영광이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 대한 자애의 표현이죠. 그죠? 마을로 탁발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는 되돌아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실은 기분도 좋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 많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는 탁발을 가서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채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전면에 마음 챙김 정념 그죠? 정념을 확립하여 앉았다. 염 우리가 사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자 5분까지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사리푸타 존자는 사리불이 라울라의 뭐냐면 법스승입니다. 지도스승. 부처님께서 계속 지도할 수 없으니까 사리불에게 라울라의 지도를 맡겼죠.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한국말로 은사지. 은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를 보고 라울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울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해서 이게 대한 경이 있죠.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안반수의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편안한 안자에 정말 반자인가? 반야할 때 반자. 안반 이게 안반이 아나파나 사티 아나파나를 갖다가 그냥 음사인 거지. 그 다음에 수의 사티를 그 이후로는 생각염자로 번역했는데 옛날 이게 안반수의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지킬 숫자에 뜨드이자 안세고가 후한 사람이다. 후한
후한이 언제죠? 한나라. 한나라 여러분 언제예요? 삼국지가 한나라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예? 조조, 관우 뭐 있잖아, 장비, 그 시대가 한나라 시대입니다. 그때 한나라가 망할 때 삼국지에 처음 나오는 게 뭐 도원결의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승상이 나오잖아. 돼지, 동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동탁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뭐냐면은 자기 그 양자 칼 잘 쓴 놈 이름 뭐야? 걔한테 살해당하잖아. 그때가 이제 한나라 시대고, 한나라가 망하고 후한이 세워집니다. 그 옛날 삼국지 시대야. 춘추 전국 시대로 가기 직전에 그때 이미 안반수의경 초기 경전이 번역됐다. 중국 사람들이 이때 그냥 경전 번역해놓고 공부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따라간 거야. 잘 모르겠는데 못 따라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서 이 뭐냐면은 안반수의경이 진작 번역됐으면서도 못 따라가서 나중에 이 선불교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만은, 이걸 다른 말로 또 번역한 게 입출식염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입출식, 들숨날숨. 사람한테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있잖아요, 그죠? 입출식염경, 입출식을 하면서 정념을 하는 경 해서 입출식염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한문으로는.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맞지마니까야 읽다 보면 이 경이 나옵니다. 뭐냐면 입출식염경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나빠나사티 숫다 해서, 아나빠나사티 숫다. 어떤 경이냐?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경,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되면은 마음 챙김이 어디에 있는 거야? 들숨과 날숨에 있잖아요. 저는 이 번역 미스라고 봅니다. 여기서 들숨과 날숨에 대한이 아니고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마음 챙기는 경, 이렇게 통한도 되고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마음 챙기는 경 해야 저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경전이 다 들숨과 날숨에 대한으로 번역하고, 물론 그렇게 번역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들 그렇게들 가지고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내가 이 경을 읽고 나중에 입출식염경, 나중에 아나파나사티 숫다를 읽어봐도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사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를 하는 덕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염을 여기서 마음 챙김이라고 했지만, 마음 챙기거나 주의 깊거나 기억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염을 하기 때문에 통한하면서 라고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입출식염경이나 다른 경을 보고, 안반수의경 유의 경을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붓다의 호흡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붓다의 호흡법. 그럼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은 부처님 호흡법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제 당연히 호기심에, 아니 책이 붓다의 호흡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호흡하나, 나는 잘못 호흡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막 봤는데, 부처님께서 뭐라 호흡해라 그러냐면은, 저 뒤로 가서 602쪽 가보세요. 26번 보면은,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은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고 공부시고,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빼고,
그러니까 호흡법은 뭐냐면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뭐냐면은 들이쉬면은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한다. 이게 부처님 호흡법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처님 호흡법 맞아요?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거 알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거 알고, 그냥 숨 쉬는 거잖아. 그럼 숨 쉬는 걸 내가 평소에 알고 쉬는 거야, 그냥 모르고 쉬는 거야? 모르고 쉬는 거죠. 근데 왜 길게 들이쉬는 거 짧게 들이쉬는 거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왜 알아야 된다고 해?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는 꿰뚫어 안다고 했잖아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쉴 때는요, 여러분, 잠잘 때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 호흡이 차분하니까. 호흡이 차분하니까 100m 뛰고 나면요, 길게 들이쉬려도 길게 안 들이쉬도 이라지 짧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해태하지 않는가, 혼침하지 않는가. 해태하고 혼침할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지는 짧게 들이쉬고 짧게 흥분 상태 있죠. 수행의 상태에서 내가 도거 내지는 회안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흥분 상태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신나가지고. 여러분, 얼마 있으면 정월 보러 오잖아. 길 밝아지려고 막걸리 한 잔만 마셔야 되는데 막걸리 여러 잔 마셔가지고 기가 도로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는 싹 어두워지면서 뭐가 빨라져요? 심장박동이 빨라지잖아. 심장박동이 빠르면서 호흡은 가빠집니다. 호흡은 근데 술 마신 사람이 호흡 가빠진다 알아요, 몰라요? 신나게 떠들어가지고 술 한잔 먹고 좋다고 오히려 더 떠들면서요, 호흡이 가빠지니까 술이 취해서도 그렇지 말 더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숨이 긴지 숨이 짧은지 정상적 호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들숨과 날숨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느냐, 즉 사띠에서 깨어있는 덕목을 내가 잘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들숨과 날숨이 중요하죠. 그렇게 들숨과는 나 잘 깨어있구나 라고 한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아니, 들숨과 날숨하고 오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오온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는데 깊이 고민함에 있어서, 오온을 파악함에 있어서 깊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내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여,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심사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떤 것을 굉장히 분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은 전체상이나 세세상으로 나왔잖아. 기억 안 나지? 나중에 찾아보소. 12처를 공부할 때 항상 전체상, 세세상이 나와요. 이분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안이비설 신의가 눈, 귀 이것이 뭐냐면 따로따로 작동돼요. 따로따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의에서 통합이 돼요. 의에서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작동시킬 수도 있지. 전체상으로 볼 수도 있고 세세상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분석적, 포괄적, 그죠?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 숨이 여러분 길면은 그러한 뭐냐면 분석이나 뭐냐면 총괄, 통합적 사유에 있어서 바람직할까? 공부 안 될까? 공부 안 됩니다. 짧아지면은요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호흡 상태가 어떤가라는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하면서 덕목이. 그렇지만 이 호흡에만 뭐냐면 생각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붓다의 호흡법에서 나도 신기하게 봤는데 제가 공부하면 해본 결과 붓다의 호흡법은 그냥 숨 잘 쉬라.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다른 말로 잘못 번역을 했죠. 들숨과 날숨을 잘 확인하면서 마음 챙김, 정념 수행을 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라울라요.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즉 내가 아주 깨어있는 자세로 잘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번 갑시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7번 세존이시여,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이 질문은 이때까지 자기는 교과서적 온 12처 18개를 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12처에 대한 경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쌍유타 니까에 가면은 주제별로 모아서 12처에 대한 경이 엄청 많죠. 18개에 대한 경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경은 대여 똑같아요. 12처 18개 다 설명한 것이 그것은 내가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아니니라. 12처 아니비설 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일체다니라. 이렇게 가요. 똑같습니다. 정연구가 나와요. 정연구가 계속 반복하고 그 안에 대한 설명은 잘 없어요. 경 안에.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적인 덕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과서적 덕목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면은 교과서에 나온 것만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이것은 그냥 가장 기본 텍스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참고서를 갖다 붙이잖아요. 참고서를. 교과서 옆에 참고서 갖다 붙이면 공부 더 잘 돼요. 의문 몇 가지 풀리는데 더 복잡해져요. 의문 몇 가지는 풀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참고서가 말이 많잖아. 그래서 참고서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까? 모든 궁금한 거에 대한 경우를 다 이야기하는 걸까? 모든 궁금한 거에 대한 경우를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궁금 안 한대. 그 사람 궁금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제시하는 것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참고서 공부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직관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 소위 이야기한 뭐 멘토가 있든지 선생님이 있든지 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고 안 그러나 빗대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뭔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설명을 했을 때 그때 확 와닿는 게 있잖아요. 확 와닿는 게, 공부라는 것이 확 와닿는 게 있습니다. 실은 뭐냐면 그때 공부가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데 한국 불교처럼 선생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선생도 각기 지 마음대로 아주 지 자의적 해석으로 막 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 안 한다는 지금 뭐예요? 교과서적 공부를 한 사람이죠. 3위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께 소위 공부에 대한 지지를 받고 탁발하고 와서 탁 자세 잡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사리불이 와가지고 사리불 입장에서야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일반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라울라에게 더 신경 쓴다고 하면 안 될 정도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입출식 하면서 정념을 해야 공덕이 더 크다, 결실이 더 크다 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울라가 해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라울라에게 세세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잘 없죠. 왜냐니까
부처님이 계시니까. 사리불이 암만 은사지만은 그거는 이름 은사지. 사리불이 어떻게 공부에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울라에게 공부를 개입하고 싶어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결국 이 덕목은 누구요? 누구의 몫이요? 부처님의 몫이요. 부처님의. 그래서 당연히 라울라도 역시나 사리불에게 뭔가 흡족할 만한 멘토로서 역할을 다 받지 못하니까 부처님께 가서 이야기를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온 12차 18개월 학습 덕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참선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사리불은 와서 이렇게 뭐냐면은 입출식 하면서 정념하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냐면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어서 나한테 큰 결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긴 설명이 지금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안반수역에 가면은 더 뭐냐면 좋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아까 색수상 형식 이야기했지만은 색 하면은 일단 몸이라 그랬죠, 그죠? 몸 안에 있고 개개인이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땅의 요소, 지계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땅의 요소. 우리 몸에 땅의 요소가 뭐가 있어요? 딱딱한 거. 그렇지. 당장 나오잖아. 뼈.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몸 안에 뼈를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소하면 지수 화풍이잖아. 뭐 요소가 4가지 요소는 지수 화풍이고 6가지 요소는 지수 화풍 공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 화풍이 4가지 요소가 물질적 요소 아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뭐냐면 뼈는 뭐로 설명할 수 있어? 이것은 지의 영역, 땅의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딱딱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딱딱한 것은 지라는 영역 안에는 항상 지의 속성이 있겠지. 딱딱한 것이 가지는 속성이 있겠지.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먼저 어떻게? 네 몸을 관찰함에 있어서 딱딱한 것은 그것은 땅의 영역이고 그 땅의 영역은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쭉 설명하려고 이 말을 먼저 꺼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털, 어이구 딱딱한 거 우리 머리털도 있네. 몸털, 손발톱, 이, 그죠? 내한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어떻게든 65세까지 살아야 되는, 써야 되는 이. 그 다음에 살갗도 이게 우리는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게 습윤 물하고 섞였지만 딱딱한 요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쓰면 딱딱해지잖아. 그 다음에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야 이거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알았나? 창자, 장간막. 어이 장간막은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해부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래 밑에 지금 심장하고 이 사이에 있는 막, 행경막, 그게 장간막이거든. 장간막, 위속의 음식, 똥과 그 외에 몸 안에 있는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업, 몸이 생리작용. 여기서 업이라고 했죠. 생리작용이죠. 생리작용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했지만은 그게 다 어떻게 땅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딱한 것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이 음식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갔던 내 안에 있던 손톱은 지금 뼈가 밖으로 자란 거지. 우리는 손톱이라 이야기하지만은 뼈가 밖으로 자란 게 손톱입니다. 그죠? 이도 직접 뼈가 밖으로 돌출된 거지. 어쨌든 그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땅의 요소일 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야, 이거 펼쳐놨어요. 이 참고서네. 이 참고서가 되잖아. 나는 가서 궁금해가지고 오온에서 색수상 색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길을 쫑고 세웠는데 색은 땅의 영역에 해당되고 그 땅의 영역에 단단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니고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로 바르게 통찰적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 내 몸뚱아리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땅으로 확대되더니 힘줄 장갑막까지 쫙 다 이야기하더니 그것이 내가 아니래. 아니 이걸 내가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있는 똥을 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배출물이라고 생각했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서로 더 확대됐잖아요. 확대됐는데 이렇게 딱 읽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가봅시다. 598쪽 13번 나오죠, 그죠?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땅에 대해서 일반론을 이야기했다면은 지에 대한 딱딱한 것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땅을 담는 딱딱한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이제 땅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에서 내가 닮아야 될 속성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은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넌저리 치지도 않는다. 이게 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혐오스러운 물건이 있어요. 손으로 집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그것이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땅은 거부하지 않는 거. 무엇이든 잡을 수가 있잖아. 씻을 수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땅의 속성, 살갗도 땅의 속성이고 딱딱한 것은 특징이 뭐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흐린 물은 오염물이 떨어지면 맑게 하는데 과정이 복잡하지만은 딱딱한 것은 서로 어릴 때 돈 가지고 놀다가 꼴깍 삼켰네. 10원짜리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밥 많이 먹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나온다 이러더라고. 그 어떻게 나오는데? 그거 나온대. 그래서 다행히 우리 집 화장실이 아직 푸세식이 아니라서 맨날 싸면 나오는 거 시분이 귀중하잖아요. 정말로 며칠 있다가 나오더라고. 딸가락 하면서 떨어지네. 근데 동전이 내가 삼켰어요. 동전이 봄이 좀 거뭇튀했는데 이게 깨끗해지가지고 바짝바짝하게 나오더라고. 바짝바짝하게 나오더라고. 위장에서 얼마나 세척을 했는가. 깨끗하게 톡 떨어져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돈 10원에 미쳐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야기를 생각 안 했지만은 이게 섞이지 않잖아요. 내 몸에 10원짜리가 들어갔다고 소화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 흡수가 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찌꺼기가 남고 흡수가 되는 음식은 실은 다른 활력으로 나타나고 해서 여러분 몸 아프면 쓴 약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의 특징은 섞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는데 내 심리 상태는 그것을 보고 주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일부에서 그럼 그 땅의 속성으로 어느 정도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땅의 속성을 잘 모르고 내가 소중하다는 관념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대단한 자성하잖아. 오늘 이래 설명 잘해주나? 난 좀 이 경 읽고 열받았어요. 부처님께서 라울라한테만 이렇게 설명해줬나? 그럼 다른 사람들 됐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이 다른 10대 제자들이나 걸출한 스승에 의해서 이런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나홀라에게 누가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땅 나오고 물 나오고 화 나오고 풍 나올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 몸 안에서는 물질적인 요소, 즉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어서 그 지수화풍의 요소의 긍정적인 것을 내가 잘 안다면은 나의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 나의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 쫙 설명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멋있죠. 불교가 이렇게 자상합니다.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지식은 지금에 비해서 뭐냐면 한참 모자란 시대지만은 이렇게 합리적입니다. 공부가 체험을 하게끔 하고 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탁 대면은 자, 아까 교과서가 제시됐습니다. 상가법문이 5원 12조 18개의 법문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참고서가 있네요. 땅의 영역이라는 요소라는 단단한 것부터 한 참고서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상한 설명, 즉 직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승의 가르침까지 딱 더해지면은 상가법문에 대해서 쫙 알 수가 있잖아요. 멋있잖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공부하고 오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몰랐을 때 숨이 늘어질까 가빠질까? 가빠집니다. 한 방 맞았잖아요. 예? 내가 한번 이야기 안 합니까? 장엄이라는 이야기가 5세기 때 중국에서 유행되는 뭐냐면은 언어였다고. 장엄이라는 이야기가. 장엄이라는 이야기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인도 가니까 트럭에 온 꾸미고 다 다니잖아. 장식해가지고. 그게 장엄입니다. 마차든 뭐든 인도는 그냥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중국 사람도 꾸미고 다니는 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데 그 장엄이라는 말이 불교를 통해서 중국에 수입되었고 그게 뭐냐면은 5세기 때 중국에서 불교가 수입되어서 유행하던 말이었다 라는 걸 몰랐어요. 절에서는 지금도 장엄이라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법망스님 와가지고 이제 법회를 볼 거 아닌가 봐. 법회 보면은 처음에 예경할 때는 같이 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좀 뭐냐면은 내가 해온 방식이 어떤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법망이한테 내가 법회 맡겨 놀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야 될까 이거 그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다 같으니까 우리 대원 안에서의 특화된 약간의 양식이 있고 나머지는 뭐 다 같으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하구나라는 걸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연불 하면은 여러분 내 혼자 이렇게 서서 연불하는 것보다 옆에 한 명 더 서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뒤에서 보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때 행사 가면은 다 옷 입고 가거든. 우리끼리 뭐라 하는지 장엄해주러 간다.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장엄해주러 간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 많으면 좋지만은 막 그냥 의식복을 입고 쭉 나온 사람들이 많으면은 훨씬 그 행사가 돋보이기 때문에 장엄해주러 간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써왔던 말이지. 어른들한테 배웠던 말이고. 근데 그게 5세기 때 유행된지 몰랐어요. 응? 그러니까 5세기 때 유행된 언어야.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모로화시 사전 찾아봐. 모로화시 사전이 뭐냐면은 대한화 사전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른 모로 사전은 진짜 잘 만들어요. 생각은 짧은데 뭔 분석하고 정리해내는 거는 그쪽 속성인가 봐. 그래서 사전 엄청 잘 만드는데 그 한자 사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전이 그 대한화 사전입니다. 그 한화 사전에 보면은 장엄이 5세기 때 유행했다.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그 말을 써왔는데 5세기 때 유행한 언어가
얻는지 몰란 거야. 한 방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맞습니다. 한 방 맞아서요. 분발을 해야 되겠네. 라고 와서 공부하는데 어떤 자세로 공부해요?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가빠져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덜 할 건데 바깥 사람한테 그 이야기 들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불교 이야기하면서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가슴에 심장이 벌떡벌떡 숨이 가빠집니다. 지금 라울라 상태는요. 어떤 상태죠? 숨이 가쁩니다. 부처님께서 온 설명하고 누가 세존이 직접 나한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탁발 갔다 오면 심장 먹겠어요? 숨이 가쁘겠어요? 숨 가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리불이 와가지고 애가 보니까 숨이 가쁘거든. 그래서 들숨 날숨을 잘 새기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숨과 날숨은 어디에 해당되냐? 철저히 승단의 수행 현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뭔가 공부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받았거나 내지는 자기가 뭐가 어떤 영감이 생겼거나 안 그러면 처지든가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숨부터 잘 쉬면서 아나파나사티 바르게 기억하고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하는 게 불교 공부잖아요. 그죠? 불교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라울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9번 다시 봅시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적인가 외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 업에서 생긴 것은, 즉 생리작용으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로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죠? 가래, 뱉으려고 애를 쓰겠죠. 고름, 짜내야 되는데 아프죠, 그죠? 피, 흘리면 아깝죠. 땀, 흘리면 개운한데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잘 안 흘리게 되죠. 국기름은 뭐야? 몸 얼굴에 기름 끼는 건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눈물, 피부에, 아닌데? 그럼 피부에 기름기가 있는데? 국기름이 뭐지?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든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한다. 돼 있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래를 봤을 때, 고름을 봤을 때 다 감정이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고름이 생겼다든지 종기가 생겼다든지 가래가 들끓는다든지 침이 고인다든지 라고 했을 때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상 형식이 달리 작동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뒤로 가봅시다. 599쪽 14번 가면은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은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걸 잘 알면은, 즉 그 물질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잘 파악하면은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당하지도 않고 넌저려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고름이든 뭐든 그것이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배출하려는 내 몸의 노력일까? 내 몸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부시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리 헌혈하면 빵 줬잖아. 나도 헌혈 몇 번 해가지고 빵 많이 얻어먹었는데
빵 주고.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장 가서 헌혈하면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뭐냐면 훈련 안 하려고 헌혈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대다수 사람들은 또 피 아까워서 아이고 저놈의 피 언제 생기노 이래가지고 또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 헌혈의 뭐냐면은 거의 뭐 많은 양이 군 병역에서 생깁니다. 일반 사람들이 헌혈 잘 안 하죠. 근데 피는 많이 필요하고요. 피라는 것이 인공피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피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실은 뭐냐면 헌혈을 덜 하는 나라가 없대요. 헌혈을. 근데 그 헌혈이라는 것은 실은 나도 나중에 남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프면은 필요하다면. 근데 그거 아깝지. 그거 왜 아까워요? 하면은 피나면은 위협적이고 두렵고 뭔가 잘 못 될 것이다라는 나의 타부에 있지. 피를 보면 항상 피를 보면 죽음을 연상하잖아요. 피를 보면은 죽음을 연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내한테 피가 났을 때 마음에 드는 내용이죠. 마음에 드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수행을 닦아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제시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름이나 오줌을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줌을 안 누고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뭐냐면은 그 왜 우리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 소변 체크하잖아. 소변 나오면은요 저 사람 산 거예요. 왜냐면 생리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줌을 잘 배설한다는 건 내가 물론 뭐 빈뇨는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물의 영역에 대해서 잘 통찰하면은 그것에 대한 애착감이 떨어지는 거죠. 뭐 거의 말미에 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 마스크. 하루에 사람들이 숨으로 들여 마시는 바이러스가 1억 개입니다. 1억 개. 1억 개를 들여 마십니다. 1억 개를 들여 마시는데 마스크 낀다고 바이러스 한 개도 안 먹는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끼건 안 끼건 사람들한테는 1억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1억 개의 바이러스를 뭐냐면 저항하는 면역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면역 체계는 워낙에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1억 개에 대응해서 차츰차츰 형성된 걸까? 차츰차츰 형성된 겁니다. 차츰차츰 형성되어서 다시 말해서 유전자 입장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전자의 계속된 노력. 유전자가 완전했다면 하나의 바이러스에 하나만 대응할 수 있지. 근데 유전자는 불완전하고 이것에 대응해서 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 항원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 항체를 뭐냐면은 구성해 낼 수가 있고 1억 개가 들어와도 1억 개가 계속 저항하고 코로나가 최근에 우리 유행했어도 전 국민의 96%가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항체가 형성되어서 코로나가 감염이 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지금 음식점에 막 돌아다니고 나라에도 지금 살아서 내 얼굴 보고 있잖아. 이게 중국에 있으면 갔지.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항체 형성을 못했단 말이야. 바이러스 경험을 안 했으니까. 즉 유전자 입장에서 바이러스를 경험해가지고 자꾸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내 몸 스스로가 했을 때 완전히 예방, 면역이 되는 것인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즉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거나 이 노력을 안 하고 했으니까 중국은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똑같이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방주사로 하든 병에 걸려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고생을 하든 간에 그 경험을 해야 항체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내 몸이라는 것은 완전해. 안 그러면 바깥과 끊임없는 교섭에 의해서 자꾸만 바깥 세계와 접촉하면서 적응해 가는 거야.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린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진화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진화를 해야 돼. 진화라는 이야기는 나아졌다는 얘기. 물론 그 이전의 상태를 딱 떼놓고 보면은 나아진 거겠지. 근데 그렇게 뭐냐면은 진화했다는 얘기는 달라졌네. 적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번뇌에 대해서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것도 차단해야 될까요?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될까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뭐냐면 번뇌나 그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차단해가지고 뭐냐면 혐오하고 그냥 거부하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고. 적응해서 이것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생겼을 때 번뇌가 지멸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색을 가리키면서도 뭘 가리키냐? 그것에 대해서 딱딱한 것은 나의 골격 내지는 형성하는 외피나 이런 모든 것은 그것이 내가 더러운 것을 만지든 깨끗한 것을 만지든 이것이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집니다. 내 안에 물이 순환되어서 피가 있고 고름이 있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출하고 다시 내가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은 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거고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적응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게 몸의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것으로 봤을 때 참 훌륭한 법문이다. 훌륭한 법문이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하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곳 가지 마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악업을 짓게 마련이야. 적응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요 결국 종말 끝.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몸뚱아리 같으면은 이 완전한 몸뚱아리에 대해서 침범하는 다른 놈에 의해서 이 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이 오면 폭삭내리 않습니다. 폭삭내리 않는다.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유전자는 계속 뭐냐면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이 자 항원이 왔어요. 바로 항체가 딱 생기겠어요. 안 그러면 요놈하고 싸우다가 지고 요놈하고 싸우다가 지고 하겠어요. 계속 내 정보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정보를 일으켜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이 정보의 오류가 생기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정보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많은 유전자들이 이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딪힌다고. 항체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보고 해서 계속적 오류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초부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속 오답에 의해서 정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오답에 의해서. 그러면은 내 몸이 건강하려면은 오답을 거부해서는 안 돼.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답을. 즉 오류를 걱정할 것이 아니야. 그렇게 가야 뭐냐면은 건강하게 잘 적응해서 살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혐오 싫은 거 그죠? 느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좋고 싫은 거잖아. 혐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혐오하는 것의 경험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혐오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그 혐오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혐오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5원 12조 18개 가르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저 어디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눈 감고 앉아 있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 아니고 풍부한 내적 고민과 외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 그걸 갖다가 라울라한테 가르쳐주는 부처님이 아유 질투나. 부칩니다.